안녕하십니까.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투자 웨비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 중앙회 임경민 과장입니다. 이번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투자 웨비나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기획한 온라인 세미나로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 통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제품 주요 인증제도 설명과 일본 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일본 투자 환경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은 전체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는 경우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전 접수된 질문과 함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태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일본 제품 인증제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법률 명칭을 보시면은 전기용품 안전법이 영문으로 대난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벳으로 보통 쓰다 보니까 단어가 뜻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일본어로 덴키요힌이라고 해서 전기용품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대난로우라는 법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SE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마우스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전체 품목이 총 457개의 품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 전기용품이 116개, 그리고 그 외의 전기용품 341개로 해서 두 가지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두 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련 법규는 전기용품 안전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한국하고 제도가 비슷할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일본은 마지막으로 성명까지 해서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특정 전기용품 그리고 그 외의 전기용품이라고 해서 두 개 카테고리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마크 기준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마크가 여기서는 우리 마름모 모양 다이아라고 보통 하고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서클 마크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 사항이나 기술 기준 보시면은 글자 그 적혀 있는 걸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무사항 보시면은 우리 경산성, 아까 메티에 사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적합증명서, 인증서를 받으시고요. 표시 요구사항, 우리 라벨 기준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딱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크가 뭐 다르다 이거 말고요. 공인인증기관의 명칭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수입업자인 신고사업자의 명칭,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전격 전압 기입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유일한 차이, 아까 전에 공인인증기관의 명칭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공인인증기관의 명칭이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인증기관을 통해서만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서클 같은 경우, PSA 서클은 그런 게 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에 따라서 시험을 한다거나 혹은 자율 기준에 따라서 기업에서 직접 시험하시고 나머지 요건 만족하신 다음에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대상 품목은 여기 우리 매티에 있는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각각 우리 특정 전기용품 그리고 그 외의 용품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PSA 다이아 그리고 PSA 서클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카테고리 구분을 보시면은 1번부터 약 20개 정도 카테고리 구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카테고리는 우리 KC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전선부터 시작해서 뭐 금속 도관, 퓨즈, 뭐 전열기구, 전동용 응용 기계기구 등등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된 게 바로 우리 배터리 쪽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우리 2차 전지 쪽이고요.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품목입니다. 이 품목이 가장 마지막에 추가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적합성 확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이제 용어 표현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하거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성령 1항 그리고 성령 2항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 1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고유, 우리 일본 자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명 2항은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J60065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C 60065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만약에 다른 국가의 이제 미국이나 혹은 유럽, 한국의 시험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시면 UL은 미국이고요, C는 유럽입니다. 각 국가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일본에서 정하는 PSE법의 기술 기준 적합 의무는 다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이제 특정 전기용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PSE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증 기관을 통한다라는 뜻은 인증서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제 우리 인증서 부르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적합성 인증서, 정확하게는 적합 동등 증명서라고 하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 인증서를 반드시 정해진 기관에서 받아야만 인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시험만 하는 게 아니고 공장 심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제조 공장의 설비 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설비 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장의 품질 요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가라기보다는 정해진 설비를 쓰고 있는가 요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떤 제품, 특정한 제품은 어떤 설비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라는 요건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설비가 검교정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혹은 리스트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마 우리 만약에 이제 한국 말고 다른 국가의 인증을 준비하시거나 수출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에게는 이제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국가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이런 제도가 특별하게 있고요. 어떤 국가는 이런 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일본만 유일하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딱 이 부분일 겁니다. 보시면은 인증서의 부본, 복사본도 반드시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발행된 것만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말 그대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증서는 원본입니다. 당연히. 인증서 원본을 받는 것 외에 인증서의 복사본도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인증을 신청하실 때 인증서는 당연히 보통 받으시고요. 그 다음 부본을 몇 개 받을지도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보통 인증서는 제조자가 직접 가지고 있고요. 부본은 현지 수입업자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신청하실 때 부본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부본도 발급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기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 비용도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들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7년 정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는 우리 PSE 다이아에만 해당됩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업에서 제품에 대한 변경이 없다, 혹은 우리 제품은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계속해서 증빙할 수만 있으면 특별하게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인증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PSE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 그리고 해외 합쳐서 14개의 인증기관이 있고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인증기관 자체는 없는 편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수출 많이 하실 때 가장 많이 의뢰를 하시는 게 여기 메뉴에 있는 JET 그리고 JQA 이쪽이 많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TOV, TUB 아일랜드, UL 재팬, 인터텍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제공인 시험소다 보니까 여기 통해서 진행하시게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옆에 있는 이제 여기 CQC 이런 데가 이제 중국에 있는 인증기관 통하는 경우도 중국의 제조사들은 가끔 있으신 것 같고요. 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계속 절차입니다. 우리 서클 같은 경우는 제품 시험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다이어는 공장 심사, 그리고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하는 절차를 보시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 제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 시험을 하시고 기술 기준이 적합한지 증명을 하면 된다. 말 그대로 제품 시험하고 수출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끝나고 나면 현재는 나머지는 수입업자, 실제로는 수입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대해서 기술 기준을 적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 기록 가지고 있는지,
표시, 라벨링을 제대로 했는지, 만약에 시험 성적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합격서, 인증서 등등 보존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수입업자가 해주시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아무래도 수출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실제로는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라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있는 수입업체에서 우리 표시 라벨, 제품 라벨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고요. 제조업체가 이미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PSA 다이아 쪽 보시면은 이제 등록된 인정기관, 우리 인증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인증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특정 전기용품, 그리고 신청 내용의 확인, 제품명이 무엇인지 확인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품 시험이 들어가고요. 제품 시험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검사기관을 통해서 공장 설비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까 공장 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 심사라기보다는 공장에 있는 설비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시험을 완료하고 공장 심사, 설비 검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때 인증서, 적합 동등 증명서라고 하는 인증서가 발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표시 라벨 사항입니다. 이제 라벨 같은 경우 우리 제품 수출하실 때 전기전자 제품은 어떤 국가든 라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벨에 표기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PSE 마크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다음으로 현지에 있는 신고 사업자명, 세 번째로 전격, 전압, 전류 등등 들어가고요. PSA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검사기관, 인증기관의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격 전압이나 표시하는 제품 사양과 관련해서는 제품마다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PSA 여기 적혀 있어요. PSA 마크 등록 검사 기관명 그리고 현재 수입 사업자명은 반드시 서로 근접하여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크 표시 라벨 만드실 때 라벨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글자를 촘촘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에 있는 PSE 마크, 2번에 등록 검사 기관명, 3번에 수입 사업자명 이 세 개를 근접해서 근처에 표시를 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3번에 있는 이 수입 신고 사업자명이 좀 많이 멀리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이 좀 이제 쓸 공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라벨 디자인을 신경 쓰셔서 근처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 라벨은 뭐 다른 일반적인 제품들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제 어댑터, 제품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마크들이 들어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노트북 아마 쓰고 계시는 분 보시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마크가 이미 10개 이상 각 국가별로 10개 국가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크를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 만드시고요. 반드시 바로 수출하시는 거, 바로 생산하시는 거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라벨 만드신 다음에 바로 생산하시 절대 마시고요. 먼저 확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라벨이 문제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수출을 하기 위한 제품 생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필요 서류입니다. 우리 필요 서류 KC 인증 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 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뭐 신청서, 제품에 대한 사양서, 공장 리스트 등등 몇 가지는 너무 당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일본어로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유일하게 좀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는 형식 구분표라고 하는 거. 이게 약간 헷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장과 관련해서는 공장 설비 리스트, 검사 설비 리스트라는 걸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공장에 있는 품질 문서, 우리 ISO 9001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품질 문서 9001이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검교정 리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형식 구분, 아까 형식 구분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형식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 우리는 파생 모델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품 인증 받으실 때 기본 모델이 있고 파생 모델이 어떤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PS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명, 모델명 기준이 아니고요. 형식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구분별로 우리가 인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파생 모델이 여러 개다라고 해서 모델명이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그 제품군의 형식 구분이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모델만 인증을 받고 다른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형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형식은 구조, 재질 또는 성능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구분이라고 하면은 제품의 안전 확보에 본질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구조, 재질, 성능 그리고 이들의 조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품군을 특정한 방법으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게 제품 모델 분류, 우리 파생 모델 기준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댑터, 직류 전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격 입력 전압, 허용 용량, 주파수 등등으로 16개 항목이 있고요. 이 16개 항목에 따라서 어떤 구분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구분 요건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파생 모델, 우리 형식 구분에 동일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특별하게 2개 모델 다 각각 인증을 받지 않고 하나로만 인증받고 우리가 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전기용품명, 우리 제품명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품목군이 전체 품목이 457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전기전자 제품 실제로 457개밖에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천 가지 제품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PSE에서는 전기용품명을 딱 457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제품명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시험이나 인증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품명에 대한 확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품명과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 모델명은 기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명 등의 일반적인 명칭이 아니라 제품의 용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는 경우 한 제품이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기능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품에 대한 구조, 전격 등 정보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인체에 닿아서 화상을 입지 않는 정도의 전기 히터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 아까 전에 기능 혹은 용도에 따라서 제품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동일한 제품,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인증 구분이 달라집니다.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환부에 닿는 치료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가정용 온열 치료기라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은 다이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전기 방석으로 쓰고 싶습니다. 혹은 이불에 넣어서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전기 방석, 전기 담요라고 하는 서클로 구분이 됩니다. 자,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지만은 이 제품을 우리가 방석이나 담요로 쓰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제품 시험만으로 끝날 수가 있을 거고요. 치료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공장 심사까지, 아까 설비 검사까지 다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인증 비용도 보통은 서클과 다이아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주의 깊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만약에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반대로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시험 인증 다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기능과 관련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정수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정수기는 우리는 단순히 정수기라고 하는 하나의 품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냉수가 나오는 기능 그리고 온수가 나오는 기능에 따라서 인증 구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냉수가 나오는 거는 PSE 서클이 들어가고요. 온수가 나오는 거는 다이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왜 구분이 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차가운 물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 몸에, 고객 몸에 튄다고 하더라도 냉수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클로도 가능할 거고요. 반대로 온수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크리티컬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특별하게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에서 다이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품은 하나의 제품,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기라고 하는 제품이지만 실제로는 제품 시험과 인증을 2개, 냉수기, 온수기 각각 받아야 되는
두 개의 품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품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증을 여러 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화장품도 나오겠지만 전기전자 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다 복합 제품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증, 시험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격 관련해서도 당연히 아까 전에 형식 구분 얘기했을 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전격 카테고리에 따라서 모든 제품, 457개의 제품마다 형식 구분표가 다 각각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뭐 컨설팅 기관 통하신다거나 시험 인증 기관 통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형식 구분표 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우리 제품 동그라미 체크하신 다음에 이 형식 구분이 어디에 해당된다 혹은 다른 제품이다라는 거 각각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품에 따라서 한 제품이 여러 개 기능을 하고 있으면은 인증을 여러 개 받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부품이 또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우리 부품들이 들어가는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부품별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 노트북은 PS 인증 대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자체로 PS 인증을 받는 경우가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어댑터, 우리 직류 전원 장치에 대해서 다이아 인증 받으시고요. 혹은 플러그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플러그에 대한 PS 인증, 그리고 아까 배터리, 리튬이온 2차 전지에 대한 인증을 또 별도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PS 인증 말고 배터리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배터리 굉장히 핫합니다. 이제 수출하실 때 특히 이제 뭐 항공으로 나간다 혹은 배로 실어 나간다 했을 때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PS 인증 말고 별도로 UN, 우리 알고 있는 국제연합국 UN입니다. UN에서 정한 UN 34.8이라고 하는 시험 규격에 따라서 반드시 시험하시고 그 성적서까지 보유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포함된다라고 하시면은 배터리에 대한 PS 인증, 배터리에 대한 UN 34.8 시험 성적서 둘 다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PS 인증, 전기용품 안전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몇 가지 이제 전기전자 관련된 인증들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PSE 같은 경우에는 강제 인증입니다.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신 인증인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증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S마크 같은 경우는 자율 인증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율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수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있는 소비자가 느끼기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품질 요건을 좀 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인증, PSE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제품은 더 좋은 제품입니다라고 마케팅 용도로 쓰시거나 혹은 현재 있는 바이어가 반드시 요청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S마크 인증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 품목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당연히 아까 전에 있었던 PSE 대상 품목 전부 다 포함이고요. 그 대상 품목 모두 다 포함하고 나머지 기타 전기전자 제품들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인증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시험 기준 같은 경우도 약간 재밌습니다. 약간 성령 1항과 성령 2항이 일본 기준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PS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기준 성령 1항을 따를지 혹은 전기전자 제품의 국제표준인 IEC를 따를지 2항을 따를지 두 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둘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성령에 없는 시험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은 계약자들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인증기관이 정하거나 인정하는 규격으로 시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총 4개, JT, JK, UL, TUV 총 4개 인증기관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추가로 이제 인증 제도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파법 우리 관련해서고요. 전파법은 우리 재팬 MI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약간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인증기관에 따라서 텔렉이라고 하는 인증 명칭을 쓰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파법에 따라서 인증 마크가 아까 PSE 인증, PSE 마크처럼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어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제 일본어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지적 마크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지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상. 그러다 보니 특별하게 이 마크를 부르는 용어는 없고 MIC 인증, 전파법 인증, 텔렉 인증 등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파를 사용하는 거,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등등 요즘 무선 통신기기가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전파법 인증도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파법 같은 경우는 전파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두 개로 나눠지고요. 전파법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R 마크,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T. 만약에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T랑 R 마크 둘 다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블루투스 제품들들 만약에 뭐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쓰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마크들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T하고 R 두 개가 있다라면은 둘 다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화장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시는 품목 중에 전기전자, 다음으로 화장품, 그리고 이제 아마 의료기기일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화장품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부외품 등등 이 관련된 모든 제품들은 현지에서는 PMDA라고 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의약품이나 의약부외품보다 좀 더 완화된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피부, 모발, 손톱, 손질 혹은 보호, 착색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전자 제품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모든 건 다 전기전자 제품이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화장품은 구분이 솔직히 애매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의약부외품에 해당되는지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가끔씩 이제 카테고리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별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되는지 의약부외품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정의가 있고 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 방법인 의약품이나 의약부외품은 또 별도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분류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향수,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그 다음에 토일리트리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품 카테고리는 대부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화장품과 의약부 외품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PMDA라고 하는 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하고요. 의약부 외품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까 PSE에서 다이아랑 서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냥 제품 문제 없다라고 내가 확인하고 자율 인증을 받는 자율 신고를 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은 신고에 해당이 되고 일본에서 의약부 외품은 반드시 현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약용 화장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방 화장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일본에서는 좀 반대로 이제 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용 화장품, 한방 관련된 내용들이 다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한방 관련 제품들, 약용 화장품이 화장품이 아니고요. 의약부 외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꼭 이제 차이점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어떤 성분들이 한방 제품 혹은 약용 화장품에 대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약용 비누, 스킨, 크림 등등 약용 화장품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의약부 외품에는 해충제, 발모제, 제모제, 제모제가 이제 화장품으로 들어가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모제, 목 청량제, 컨택트 렌즈 착용약 등등은 의약부 외품에 해당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화장품의 효능 효과입니다. 이거는 일본어로 나중에 적힌 걸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56가지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왜 적혀 있느냐라고 하시면은 화장품의 효능 효과는 이게 전부입니다. 반드시 여기서만 쓰셔야 돼요. 56가지 효능 효과만 쓸 수 있다. 그 외에는 의약 외품, 의약부 외품이나 의약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효능 효과는 일본에서 쓸 수 있는 효능 효과는 56가지가 전부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어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 문장들 그대로 반드시 기입을 하셔서 우리 제품 라벨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PMD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조 판매업자 선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제조 판매업자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똑같은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조 판매업자를 선임을 하시고요. 그 다음 현지에 있는 제조 판매업자를 통해서 승인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대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성분표, 제조 판매업자 신고서 등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헷갈리는 구분입니다. 제조 판매업, 제조업 구분이 있는데 화장품 제조업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제조업은 당연히 제조업자지 정말로 내가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제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조업자라는 용어 말고 제조 판매업자라고 하는 용어 여기 1번에 별도로 있습니다. 제조 판매업자는 제조를 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판매를 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현지에서 반드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조업자는 제조업체 따로 있고 판매업체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 판매업체는 현지에 관련해서 화장품의 출하 그리고 일본 현지 유통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헷갈리지만은 용어 구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라벨 같은 경우 우리 국내 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제품 판매하는 제조사 명칭 그리고 제품명, 노트 번호, 세 번째 제조 번호 들어갈 거고요. 전성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제품에 있는 유효기간, 용도, 원산지 국가, 경고 문구 등등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제조 판매업체 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조업체명, 제조 판매업체명 두 개가 각각 들어가야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또 다른 제품 인증에 대해서도 조금만 보겠습니다. PSE 말고 PSC라고 하는 인증도 있어요. PSC는 소비 생활 제품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제품 인증 아닌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분도 거의 비슷하고요. 특정, 비특정, 아까 다이아, 서클 들어가는 거. 이제 제품들은 뭐 유아용 침대 등등 들어가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좀 미안할 수가 있는데 현재에 있는 수입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없으세요.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가 아니고 현재에 있는 수입업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소비생활용품 PSC 인증을 만약에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재에 있는 수입업체에게 직접 하셔라. 그리고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크도 아까하고 똑같아요. PSE에 들어가는 마크에서 다이아 서클 부분이 들어가고요. 네, 마지막으로 SG 마크입니다. SG 마크는 제품안전협회에서 정하는 자율인증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자율인증 마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PSE 말고 S 마크가 있었던 것처럼 소비생활 제품도 SG 마크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구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제품별 인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 쪽에 이제 아마 사전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질문을 3가지 받았었는데 혹시 그 질문 답변을 지금 드려야 될까 아니면 저희 끝나고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그 의료기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 질문 내용이 현지 바이어가 의약부제품이나 의료기기로 수입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 제조소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의약부 외품까지 커버가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조업체, 우리 해외에 있는 외국, 우리 한국은 외국이죠. 일본 기준으로는. 외국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제조업자 인정을 받고 현재 수입업자를 반드시 외국 판매업자 인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부 외품 그리고 의료기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인정이 되지 않고요. 각각에 대해서 제조업체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소프트웨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문화에 보이는 제품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증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품, 저희가 식품은 제가 죄송한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후생노동성에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식품위생법, 식품표시법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그리고 식품표시법을 통해서 어떻게 각 식품마다 라벨을 어떻게 붙이는지, 뭐 수입 신고 어떻게 하고 서류 작성, 판매 전에 어떤 식의 규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재료, 가공식품이 아닌 원재료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식물방역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규칙이 가공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방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식품표시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방역법까지 세 가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또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 확인을 해서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현지에서 참석해 주신 염종순 e코퍼레이션.jp 대표님이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개받은 염종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ecorporation.jp라는 정보화 컨설팅 업체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일 한국기업연합회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제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e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언스트영의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지대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 프로필 보시면 일본 총무성, 우리나라 행자부입니다. 행자부의 정보 시스템 혁신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국 사가현청의 정보기획관을 했었거든요. 사가현청이라고 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도청이죠. 도청의 과장을 했었고 시청의 부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 부의 공무원이나 고문 이런 활동들을 1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성누가 국제병원이라는 병원에서 IT 어드바이저를 7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최고의 건축 컨설팅 회사 퍼시픽 컨설턴트의 어드바이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이렇게 오래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어떤 사업을 일을 하거나 일본에서 생활할 때 과연 일본 사람들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통한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위 얘기하는 일본 사회의 내부자로서 일본을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래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대해서 출판한 책이 있는데요.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을 작년에 출판했는데 참고가 되시면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비즈니스, 눈앞에 있는 비즈니스 이전에 일본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아베 총리가 시작한 양적 완화, 돈을 많이 찍어내고 돈을 풀고 엔화 떨어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이보시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엔화 가치가 내려가니까 여기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돈을 받는데 엔화로 환전을 해서 회계 처리하니까 당연히 환차익 때문에 엄청나게 경기가 좋은 거죠.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건 수출 기업의 하나는 이야기고 내수 기업은 그렇지 않고요.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주식시장이 화랑인데요. 아베 총리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주가가 10,00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30,000포인트 가까이 와 있는데 이유는 일본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각종 연기금,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율, 이건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낮게 해놓는데 그걸 왕창 풀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주가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과 정부 관련 기관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각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일 큰 재벌이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일본은행이 아마 최대 재벌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그 경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과연 일본은행이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이것들은 일본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경기 부진, 한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한국과 일본이 다른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이 많이 고생한다고 듣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일본의 경우에 작년에 100조 엔 정도의 돈을 풀었거든요. 100조이면 한국 돈으로 1000조 정도를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푸른 거죠. 이것 때문에 작년에 국채 발행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죠. 일본의 국채 발행은 지금 1216조 정도 되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의 GDP가 500 수십조니까 일본의 1년간 버는 소득의 2배가 빚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40%가 좀 넘는다고 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계시던데 그 부분과는 천양지차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양쪽 완화를 하니까 기업들이 굳이 구조 개편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분야의 혁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죽하면 작년에 일본 총리가 디지털 패전을 직접 선언을 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할 기회가 있겠는가? 저는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런 호경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본이 국가 전 분야에 걸쳐서 타력에 의한 그 구조조정 그리고 혁신이 실시되면 일본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구조조정과 혁신의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일본을 모델로 해서 성장해온 나라고 그런 와중에 우리 경제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 모델로 우리가 변형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고통을 겪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부화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 거고 대만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감도장이 있었는데 인감도장을 어떻게 없앴는가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코리아 패싱이 실시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기를 읽는다고 해서 주변 분위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싫어하는 일을 민간기업인 앞장서서 할 수는 없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요. 특히 공공기관은 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일 관계의 극한 대립은 한국만이 불리한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이런 것들은 알아요. 그래서 한국과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분위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부가 별로 도와주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기업을 하다 보면 해외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해주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간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서 성공한 회사도 많지만 실패한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가 일본에 나와서 실패해서 지금 거의 뭐 갤럭시 스마트폰도 별로 못 팔고 있고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LG전자는 가전제품에서 요즘 일본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죠. 이러한 것들 이외에는 성공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내 일본 전문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일 간의 외교 관계가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것도 외교 관계 일본 전문가가 드물다라는 것이고요. 수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전문가가 과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에 유학을 했다, 일본 제일교포다, 일본에 오래 살았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본에서 45살에 석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학을 늦게 봤습니다. 유학했다고 해서 전혀 일본을 안다고 할 수 없고요. 일본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한인 사회에서만 돌아다닌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가를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존에 일본을 안다는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일본은 선진국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우리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진출을 할 때 우리가 하이엔드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로우엔드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고용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사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한국은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싶으면 바로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교 3학년 때 미리 채용을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내정을 하고 대학교 4학년 때 관리를 하고 졸업하면 입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진출하셔갖고 신입사원 뽑으시려고 하면 이미 다 입도 선매가 된 상태라서 남들이 안 뽑아간 인재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력 파견 회사나 아니면 헤드헌팅을 이용해야 되는데, 신입사원을 헤드헌팅 회사를 이용해서 채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의 손실이 있죠. 그 다음에 각 산업 분야별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카르텔이 있어서 이러한 카르텔을 깨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죠. 현대자동차가 일본 진출을 해서 일본에서 자동차를 팔려고 했을 때 영업사원들을 채용하면 토요타나 닛산이나 혼다에서 경력사원을 채용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벤츠나 BMW 이런 외제차를 팔던 사람을 채용했는데, 일본에서 현대자동차를 벤츠 팔던 사람이 벤츠 팔던 식으로 팔면 팔리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품을 인정하고 팔아줄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피지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한일 간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글로벌 시가총액에 있어서 20년 전에 일본은 글로벌 시가총액 1, 2, 3, 4, 5, 6 전부 일본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20년 현재 보면 가파라고 얘기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식으로 있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본 기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일본이 선진국인가? 그 다음에 IMD 국제 경쟁력 지수에 보시면 2021년 한국이 23위고 일본은 34위입니다. 유엔이 전자정부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이거는 국가 전 분야의 정보화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쭉 1등을 하다가 2016년, 2018년 때 좀 떨어졌었죠. 여긴 정보에 신경을 안 쓰는 정권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세계 2위로 올라갔지만 일본을 보시면 아직도 저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국가 전 분야의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일본이 안고 있는 국가적 과제가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가 뭐냐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국가지도 체제인데요. 이런 혁신의 시대에는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총리는 매년 바뀔 수도 있고요. 그죠? 안정적인 국가지도 체제가 성립돼 있지 못하죠. 확립돼 있지 못하죠. 대한민국은 미운하 고운하 5년간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5년간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긴 그게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정치가들, 국가 지도를 하는 분들은 정치가 본업이고 사실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교육총리라고 해도 교육에 대해서 모르고, 의료 장관이라고 해도, 복지부 장관이라고 해도 의료복지를 모르고, 특히 IT 담당 대신 전임 보시면 IT 담당 대신인데 USB가 뭔지를 몰라서 국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전에 IT 담당 대신은 인감 있잖아요. 도장방 연합회의 그 후원회를 맡고 계신 분인데 디지털 문화와 도장의 양립을 꾀하겠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시대 변화를 지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국가경영 비효율, 그다음 국가재정의 악화, 국가재정의 악화는 심각합니다.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재정 악화가 심각합니다.
더불어서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도 이어지고 있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성인데요. 일본 국민은 이건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 국민의 국민성은 아날로그입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1로 갈 때 0.1, 0.2, 0.3을 걸쳐야만 되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0에서 1, 1에서 2로 가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말이 도아니면 뭐 이거는 영아인 제로 아닙니까? 이거냐 저거냐를 우린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회색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고요. 아날로그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정부화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지금 IT 없이 교육이 없고 IT 없이 정치가 없고 IT 없이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 분야의 IT화가 지연돼 있으니까 생산성이 당연히 저하돼 있는 것이죠. 이런 정부화 역량 미비로 인해서 정부화 진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시점에 일본의 GDP인데요. GDP는 줄고 있으니까 뭐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539조엔. 2019년 4월 시점에 정부 채무가 1,300조엔이 넘고요. 매년 재정 적자가 40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 적자가 쌓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 내에 일본은 디폴트가 올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디폴트가 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디폴트 이후에 성장했듯이요. 다가올 일본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 추이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16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마우지 경제라고 해서 한일 간의 그 경제 구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마우지라고 해서 이게 오리한테 물고기를 사냥시킨 다음에 물고기 목을 졸라가지고 물고기를 뺏어가는 그런 거라고 해서 우리가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죠. 근데 이 비대칭적인 협력 관계가 앞으로는 한일이 역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 농업혁명 시대에는 뭐 우리가 많이 전수해 준 게 많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본이 앞서갔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일본이 앞서갔죠. 그 다음에 IT혁명, 컴퓨터의 발전이라든지 개발 이런 부분도 일본이 앞서가 있었어요. 반도체까지. 근데 소위 지식혁명과 인터넷 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저기서 정지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은 앞서가 있는 것이죠. IT가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IT 없는 거 상상해 보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일본에도 IT 기업이 있잖아요. IT 산업이 있고. 근데 이분들이 한국의 IT 기업들 같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IT 산업 구조가 일본은 개발 중심이고 한국은 솔루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갖고 팔고 수출하고 하는 걸 하는데 일본은 거의 소프트웨어 수출이 없죠. 그 다음에 일본의 직장인들은 진짜 샐러리맨들이에요. 한국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하다가 언젠가 독립할 거라는 얘기를 하죠. 신입사원 뽑을 때 앞으로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사장님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높게 평가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사람은 안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틀리고 그 다음에 IT의 이용 형태가 일본은 전산화입니다. 단순히 전자계산, 업무 반복적인 업무를 개선하는. 근데 우리는 IT 융합이잖아요. IT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죠. 일본은 아직도 산업혁명 패러다임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우리는 지식혁명이고요. 한국은 근데 국가 성장에 있어서 일본은 이제 성숙한 사회라 앞으로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아직 성장하는 사회죠. 그리고 먹이 사슬의 완성이 일본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이 꽉 짜여져 있는 상태죠. 한국은 재벌을 중심적으로 한 독점적 거래가 많아서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과 한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일한 국가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일본을 지켜보면서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구로공단에서 소위 공돌이로 일해본 적이 있어요. 구로공단이었었거든요.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일본을 따라왔지만 앞으로 일본이 벤치마킹해야 될 대상은 한국이라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을 일본인들한테 심지어는 정치가들한테 설파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한일 관계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선 배우지 않겠다라는 게 요즘의 일본의 고집인 것이죠. 산업혁명에서는 일본이 승리했지만 디지털 혁명, 소프트웨어에서는 패배장입니다, 현재.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한국엔 있고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껏 빨리빨리 정신을 그래갖고 빨리빨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하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품질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썩은 나무다리들 일단 건너고 보지 않습니까? 일본은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서 그 돌다리가 금이 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돌다리가 부서지면 거봐라 내가 돌다리 저거 부서진다고 했잖냐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세라는 어떤 관행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사 가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이웃을 새로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새로 뭔가 틀을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이 사람들의 정신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사회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해요. 6개월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도 소위 그 가라케라고 그래서 옛날 휴대폰 있잖아요. 플립형. 그 휴대폰 쓰는 사람이 아직도 40%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능력이 일본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창업 정신,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경제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 대기업에 있으면 대충 40대 후반 되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종신고용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나가야라고 하는 게 당연하니까 나갈 걸 전제로 창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제2의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나라는 종신고용도 해주고 퇴직 후에도 5년간 기존 봉급의 절반 정도로 계속 지속고용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을 보면서 한국이 좋은 점, 일본이 좋은 점이 있는데 반드시 이게 한국과 일본은 너무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입니다만 화투를 개발한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물론 원초는 저 뭐 포르투갈에서 왔다고 해요. 카르타라는 거 갖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닌텐도가 처음에 화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회사가 화투를 만들었는데 일본에는 이 화투를 갖고 노는 방법, 일본에는 화투 갖고 별로 놀지 않아요. 그리고 논다고 해도 화투를 갖고 노는 방법이 미나토 하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뭐 김영삼 고돌이, 전두환 고돌이에다가 쌍피를 4장 만들어 갖고 뭐 이게 별별 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요소 기술, 무언가를 연구해서 개발하는 거는 일본이 잘하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도박 게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일이지만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고요. 누가 이기면 누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가장 놀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이건 일본의 동경역입니다. 이 개찰구가 있죠. 이 개찰구는요, 세계에서 최첨단입니다. 동일한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때 정확하게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저 기계고요. 저 기계가 대당 1000만행 1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서울역에 보시면 우린 개찰구 없애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덧셈의 개선입니다. 기능을 더하고 해서 고도화하는 것이 일본의 특성이고요. 대한민국 사람은 일단 없었던 걸로 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자라는 걸 아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아마 수많은 전쟁,
통해서 우리가 계속 뭔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도 개찰구를 고도하다가 중간에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은 저걸 없애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발상이 없습니다. 네, 일본의 그 정액 극복음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긴급 재난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요, 1,70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1,700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중앙정부는 통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급부금을 접수를 받은 거죠, 중앙정부가. 근데 거기다가 이름을 써라, 주소를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입력됐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받아보니까 이름이 틀린다든지 주소가 틀린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느라고 자기들이 주민대장 놓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한 거예요. 두 사람 2인 1조로.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2배가 늘은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비명을 지르면서 야,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주민대장이 있는 거를 인쇄를 해서 각 집으로 보낼 테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해보고 사인만 해서 보내주세요. 해서 결국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 아이들 하나당 10만 엔씩을 준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행정비용,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행정비용이 900억, 거의 1조 원, 1조 원의 행정비용이 든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해결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신청해서 체크카드로도 주고 뭐 상품권으로도 주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 일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을 비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을 비하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일본을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처럼 저가격으로 일본에서 승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제값을 받고 비싼 가격으로 일본에 승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일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미운 오리 새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본인이 백조예요. 백조인데 본인이 백조인 것을 모르고 오리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학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죠. 나는 늘 부족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타고난 국민성, 찬스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국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일본 시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관광을 하러 오셔갖고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 느끼시는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본이 친절하다고 하는데 진짜 친절한 건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친절하다고 착각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이런 부분에 적용하고 싶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늘 두 가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대단하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면 천하에 못 볼 사람들, 못 쓸 사람들 얘기하시는데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로남불, 우리는 못났고 일본은 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도 잘하지만 일본도 잘하는 게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저는 2000년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그 정부와 컨설팅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전자정부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정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의료 쪽으로 해봤고,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뭐 언론, 그 다음에 요즘 화장품도 해보기도 하고, 교통, 뭐 여러 분야로 많이 퍼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 전문인데 그런 것들 연구해서 일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처음에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우리 모델 배워라. 한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한국으로 직접 견학으로 데려가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컬럼버스라는 것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전까지 해왔어요. 약 5,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한국을 연수를 했죠.
그분들을 통해서 제 의견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본 진출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야가 일본 진출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원래 좁은 나라라 내수만 갖고는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 해외 시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보이는 곳이 일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곳도 일본이라는 사실. 그런데 쉽고 어려운 것의 경계선은 사장님이 일본을 얼만큼 아시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송창석 김행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일본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창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 3세이고요. 일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로펌에서 7년간 일하다가 지금 김행장에 입사해서 일본 변호사, 외국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일본 투자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일본어 네이티브고 한국은 사실 커서 배웠기 때문에 약간 좀 말투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한국에 있다. 이거를 좀 어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행 목차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일본의 투자 진출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법률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뒤에 투자 촉진에 관한 일본의 최근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기본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법 체계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한국과 일본 법률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에 일본 법을 한국에 조선시대에 도입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요. 대륙법계, 성문법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본어, 한국어를 둘 다 이해하시는 분이 일본 법률, 한국 법률을 읽어보시면 아주 구성이나 표현이 유사하다, 닮았다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관한 이 얘기를 이해할 때에 일본 법률을 읽어보셔도 한국분은 아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의 기본법에 대해서는 외국 환거래 및 외국 무역에 관한 법률, 이게 한국어로 읽으면 외위법이라는, 일본어로 읽으면 가이타메호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마지막에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회사법이 있습니다. 일본 법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임원에 대한 규제를 거의 철폐를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전원 비상근 임원이라도 되고 전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원 구성으로는 일본어로 토리시마리야크라고 하는데 이사가 한 명부터 가능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이사 3명, 강사야크 1명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로펌에서 일했을 때 사실 노동법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서 일했는데, 네, 일본의 인사노무 제도는 한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유사한데 일본 인사노무를 일본 노무사, 사회보험 노무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그런 노무사분의 인사노무를 다 맡기자고 하실 한국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노무 관련해서
일본 노무사는 그 사실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은 그 노무사가 보조금 신청이나 아니면 사회보험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대략적이고 노동법이라든지 인사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에 진출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본 인사 너무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 채용, 정착률 관련해서는 일본은 신규 대졸 입사자 채용이 주류입니다. 결국 그 22세, 22살, 23살 이런 젊은 청년들을 일괄로 대량 채용을 해서 사내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시킨다. 이런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중도 채용 자체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중도 채용도 활발해지고 소위 말하는 그 일본은 멤버십형 고용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부터 그 구미형의 그 잡형 고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착률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뭐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꾸준히 길게 오랜 기간 일하기 때문에 한국 대비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한국과 대략 유사합니다. 4대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한국 법이랑 일본 법이 약간 좀 틀리는 데인데 일본 법은 일주 40시간 근로제, 이거는 한국과 동일한데요. 잔업 시간 규제가 좀 틀립니다. 잔업은 월당 45시간까지 허용됩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이 되어서 잔업이 일주당 12시간까지 이렇게 규제가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월당 45시간까지 잔업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일본 법은 좀 그 상한을 좀 높게 만들어서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한 달에 100시간까지 99시간까지 잔업도 허용된다. 이런 좀 특수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해고 관련해서는 한국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는 무효. 근로자 측에 유리한 해석을 법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 지급 의무 관련해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 기업의 재량에 따라서 퇴직금 규정, 취업 규칙을 마련해서 자유로이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직률이 낮습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노동 분쟁, 노동조합 활동 이게 발발했던데 역시 거품 경기, 모블 경기를 거쳐서 사회 자체가 성장을 안 하게 되면 근로자 측이 경영자 측에 좀 뭐 친경영적 그런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사실은 노동조합이 경영자 측의 그 방침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졸 신규 입사자 월급 수준인데 일본의 그 소위 그 멤버십 고용 제도의 굉장히 특수한 점은 그 학력 기업 규모별로 크게 그 신규 입사자의 급여 수준에 큰 격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본 경우는 그 대학 졸업자일 경우 월 18만 엔부터 월 25만 엔 수준으로 월급이 먼저 시작이 되고 승진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뭐 2배, 3배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사회인데요. 근데 중소기업 경우에도 그 스타트 시작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월 20만 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늘어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대기업은 역시 그 승급율, 승급 폭이 굉장히 크고 나이를 많이 들게 되면 그만큼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금융 컨설팅 아니면 미디어 이런 그 업종에 대해서는 급여 수준이 높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공통인 것 같습니다. 네, 세무 관련해서는 저는 그 세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에
소득에다가 법인 주민세도 있고 사업세도 있습니다. 이 위 세 가지는 그 법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부과되는 세금인데 한국 비교해서 그 세금 항목이 많다고 말할 수 있고 좀 계산식도 좀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 개는 그 개인에 대한 그 세금인데요. 개인 소득세도 있고 개인 주민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소득세가 세율이 최대 세율이 45% 가량 되는데 그곳에다가 또 개인 주민세로서 소득액의 10% 10%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그 뭐 세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비세 관련해서는 이거는 한국 부가가치세와 동일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원칙 10%입니다만 경감 세율 적용 대상 이런 품목 아니면 그 테이크아웃 뭐 포장으로 가져갈 때는 발부로가 적용된다는 좀 특수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 촉진에 관한 최근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 요새 그 외자계 투자에 대해서 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외자계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를 해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결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는데 외자계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우대책 이런 그 뭐 조건의 평등성 관련해서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은 외자계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를 하는 것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그 외자계에 대한 혜택, 득전 이런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사실은 그 외자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서 우대책으로서 하나만 뭐 있는데요. 그거는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대기업 글로벌 수준으로 활약을 하는 대기업의 거점을 일본에 만들 때에 좀 우대를 세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대를 해주는 그런 그 법률인데 그것은 좀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기 때문에 오늘 그 중기증권회 세미나에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본의 최근 투자 유치, 투자 촉진책에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법인 설립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래 페이퍼워크 종이를 쓰고 이거를 각 뭐 구청이라든지 헬로워크이라든지 세무서 이런 데 다 제출을 해야 됐는데 이것이 전산화, 전자화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그 아날로그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 설립이 온라인으로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회사 설립에 동반되는 그런 절차를 온라인상으로 서류 제출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 제도 자체는 2020년 1월 달에 시작을 했고 2021년 올해 3월 26일부터 이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현재는 거의 원스톱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법인 설립 비용이 인하되었습니다. 왼쪽 장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법인 설립에 최소한 필요했던 비용이 여기 장표에 있는 이런 숫자인데요. 이 중에 인증 수수료가 인하되었고 인지대에 대해서도 온라인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인지대 4만 엔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코로나 시대의 큰 뭐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새로운 타입의 사업 촉진 조치가 일본에서는 마련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그 기존 그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랑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뭐 욕망에 뭐 보답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선 왼쪽에 의뢰전 해소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규제에 대한 해석,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에 관할 관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관청이 그 회답을, 그 질문에 대한 회답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문 자체를 잘 끄면서 잘 끓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뭐 적당히 질문을 써서 회답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면 뭐 질문이 엉망이면 회답도 적절한 회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레이전 해소 제도를 쓸 때는 반드시 변호사, 이 전문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변호사의 업무를 위탁을 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게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형 규제의 샌드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 실증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을 때는 특별한 규제에 대해서 적용 예외를 신청을 해서 실증 그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맨 오른쪽에 있는 신사업 특례 제도, 이거는 일본 규제 법률상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확실한데 특별히 이거를 적법으로 만들고 좀 실험을 해보고 싶다. 사업화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기업 단위로서 규제 특례 조치 적용을 인정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지금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아주 뭐 충분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세계 3위의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창업과 스타트업, 벤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고, 통계상 그런 숫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시 그 유니콘 기업, 그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그런 유망한 뭐 벤처 기업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 뭐 창업을 하기 쉬운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마련하자. 이게 지금 일본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뭐 확실하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은 전략 1,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도시의 형성입니다. 결국 여기에 그 뭐 일본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있듯이 삿포로, 센다이, 도쿄, 아이치, 히로시마, 오사카, 기타 규슈, 후쿠오카 이런 대도시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유니콘 기업을 많이 창출을 하자. 이게 일본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진출을 하면 스타트업에 대해서 뭐 지방자치체, 정부 이런 데에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도시의 형성이라고 해서 대학 연구기관의 관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민간단체의 투자, 그리고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을 장려를 해서 유니콘 기업을 각 도시 5사 이상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뭐 야심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지금 그 세계 3위 규모의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이 지금 8개, 9개 정도에 그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뭐 지금 13개, 14개 있다고 그런 기사도 봤는데, 그 경제 규모, 인구 대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일본은 부족하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더 유니콘 기업을 만들자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 투자진흥책으로서는 지방 기업에 대한 세금 의대 보조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서 지방 도시가 아직 센 편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결국 한국은 거의 뭐 서울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도쿄가 가장 세긴 세지만 오사카, 교토 그리고 후쿠오카, 나고야 이런 대도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경제 뭐 기반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그 본사를 둔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그래도 역시 최근에는 그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서 지방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자 이게 일본 정부의 특히 그 아베 전 수상 시기로부터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방에 거점을 세우거나 지방에서 창업을 했을 때에 세제 우대를 해준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마지막 그 네 번째 지방창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본어로 지호소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 그 뉴스 TV 뉴스를 잘 보시면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지호소세, 지방창생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이거는 일본 정부의 정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시작했던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거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입니다. 결국 이거는 그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연장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국내 사업 회사 또는 국내 CVC라는 건 이건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가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을 일정액 이상 취득할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의 25%가 소득 공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이 스타트업에게 오픈 이노베이션, 교류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서 그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액의 25%가 소득 공제된다는 그 세금 의대가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에 인해서 대기업에 인한 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정말 중요시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일본 정부 자체가 앞으로 일본 경제의 원동력이 된다,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자칭하고 있는데요. DX 이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결국 일본은 쭉 그 페이퍼워크, 아날로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에 대해서 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서 세제 의대 조치를 적용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거는 데이터를 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데이터 활용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삼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 뭐 카본 뉴트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투자 촉진을 시키는 그런 제재를 마련을 했습니다. 뭐 선진적인 투자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세제 의대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그 정부의 그 기관 그 국립행정 법인인데 NEDO라고 쓰고 니도라고 하는 그런 그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그 2조엔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 거출을 하고 이 기금부터 뭐 많이 보조나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결국 그 지금까지 공모된 프로젝트로서는 차세대형 대양 전제 개발, CO2 분리 회수 등 기술 개발,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해상 풍력 발전의 저비용화 이런 그 기술에 대해서 그 개발이라든지 상품화를 해주는 그런 기업을 모집해서 돈을 주고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규모가 2조 엔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네, 그 뭐 금액이라든지 그 프로젝트의 선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재 채용에 대해서도 의대 조치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아직 그 이민 정책 자체로 전환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워낙 폐쇄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저기술자, 단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근로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고도 전문 인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입국 관리상의 의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판 고도 외국인 인재 그린 카드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일정한 그 포인트제가 있고 그 일정한 포인트를 넘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빨리 영주권을 주거나 입국 그 심사를 아주 그 간소화 단축시켜준다 이런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주 특이한 뭐 일본의 이제까지의 그 정책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특정 활동 비자를 2018년 12월 말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그 일본에서 창업을 하고 싶었던 외국인이 사증 비자를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있듯이 사업소의 확보, 임대 계약을 그 오피스 임대 계약을 지불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덧붙여 500만 엔 이상의 투자 또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 이렇게 높은 허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이후 등래 조치에 의해 실시 주체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심사하에 최장 1년간 창업 준비 활동을 하기 위한 특정 활동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장표 아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경영 관리라는 그 창업 이후 회사 설립 이후의 비자를 주기 전에 특정 활동이라는 비자를 줘서 창업 활동을 준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거나 수많은 자본금을 투입을 할 필요가 없고 사업소를 확보하기 전에 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은 입국 규제를 굉장히 엄격히 했습니다. 결국 그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외국인에 대한 신규 입국은 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그 기존 비자를 갖고 있고 저도 그 일본의 외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 외주권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는 반드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그중 처음 6일간은 시설 호텔 지정된 호텔에서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제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말로 간소화,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두 가지 사전 신고제랑 사후 보고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 투자가가 대일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제를 두고 있고 그 일정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제를 두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전 신고 기본적으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혹시 그 업종이 대상 외가 되어 있으면 사후 보고로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담당 파트는 이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시면서 질문을 몇 개 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염종순 그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현지 마케팅 바이어 발굴을 위한 실무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대표님 응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일본 현지 마케팅 바이어 발굴을 위한 실무 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결은 없고요. 일단 첫 번째는 경영자가 발품을 많이 파셔서 시장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일본의 전시회가 엄청 많죠. 그래서 전시회 출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고객들을 만나는 방법이 제일 보편적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 내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 그런 커뮤니티에 참석하셔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처음 바이어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광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전시에 출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전시에 참관하시는 것을 스타트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투자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